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S&P 500은 5,400을 돌파했고 나스닥도 1% 넘게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다우는 소폭 빠졌고요. 자,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린 데는 사실상 FOMC보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한몫했습니다. 6월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은 연내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 시장은 어느 정도 이미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둔화되면서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았고 또 국채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애플은 이틀 연속 크게 올라서 장중에는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같이 올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의 시총 1위 다툼이 흥미진진합니다. 다만 앞으로 경제 전망 요약을 살펴봤을 때 연말 근원 PC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모두 상향 조정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데이터들 잘 챙기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고요. 어제 우리 증시 장 막판에 아주 의미 있는 또 눈길을 끌만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 덕분에 2,720선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다가 또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 만큼 오늘장 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이혼이라 불리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 이후 여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무엇보다도 1심보다 대폭 늘어난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 규모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네, 그렇죠. 네, 대규모 재산 분할과 위자료만큼이나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기존에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개념이라 증여, 상속세보다는 약하지만 엄연히 과세가 되고 절세도 가능하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콕콕 절세 전략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기다리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됐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 여전히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연준이 바라던 그림, 즉 일자리를 크게 잃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이상적인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한층 높아져 갑니다. 3대 지수는 장 초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마감 상황 보시면 S&P 500이 0.85%, 나스닥이 1% 넘게 1.53% 상승했습니다. 둘 다 사상 최고치 경신해냈고요. 다우 지수만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흐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1.94% 올라줬고요. 애플이 어제에 이어 2.8% 넘게 올라줬습니다. 장중에는 5%대까지 급등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제치고 시총 1위 자리 넘보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엔비디아도 3.55% 상승했고요. 반도체 종목들 대체로 흐름이 다 좋았습니다. 구글은 0.77% 상승했고 아마존은 0.18% 약세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메타가 0.27% 올라줬고요. 일라이릴리도 0.17% 소폭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참고로 일론 머스크 CEO가 오픈 AI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에 더불어서 주가가 5년 후 약 15배 정도 오를 것이라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전망까지 나오면서 3.8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테크 섹터가 가장 큰 상승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줬고요. 시장이 환호했던 가장 큰 이유 역시나 기다리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했기 때문입니다. 5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로 집계가 됐고 월가 예상치였던 3.5%를 밑돌았습니다. 3년여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지난달 3.6%보다도 뚝 떨어졌습니다. 헤드라인 CPI도 전년 대비 3.3%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3.4%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0.04% 하락하면서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끈적했던 물가가 둔화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데이터가 나와준 겁니다. 연준의 금리 전망표, 점도표도 공개가 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점도표도 중간가스는 5.1%로 중간값 전체적으로 기껏해야 이번 연도 한 차례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을 요구하는 의원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요. 예상보다는 다소 매파적인 점도표였습니다.
내년 최종금리는 3.9%에서 4.1% 정도로 올라갔는데요. 기존에는 3차례 인하를 예상했지만 4차례 인하로 바뀐 겁니다. 다만 이어서 2026년 금리 전망은 기존 3.1%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올해 미뤄진 금리 인하가 단순히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금리 인하 시점과 폭 중에서 시장이 아직 덜 반영했던 이 폭 부분에 대해서 안도감을 줬습니다. 6월 FOMC 성명서에서도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만장일치로 5.25에서 5.50%로 금리 동결했고 5월 물가를 반영해 물가 목표치 2%를 향한 추가 진전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존 인하 조건도 유지를 했고요. QT 테이퍼링 실시 내용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비둘기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놨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확실히 좋아졌다고 강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 진전을 인정을 하면서도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가 2차례 정도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60% 넘게 지금 현재 기록 중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CPI 발표가 고무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6월이나 7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분석 내놨는데요. CPI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2026년에 물가 목표치 2%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CPI 보고서 나오면서 10bp 이상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10년물 4.3%대, 2년물도 4.7%대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3일째 상승했습니다. 5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하면서 원유 수요가 다시 늘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건데요. WTI 배럴당 7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2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 CPI 데이터로 대체로 시장 안도하고 또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상 최고치 이어가는 뉴욕 증시 훈풍을 국내 증시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장 막판까지 박빙이었는데요. 비록 장중이긴 했지만 주가는 한때 220달러를 터치하기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썼고 잠시나마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자리를 되찾기도 했습니다. 무려 5개월 만인데요. 전날 7% 넘게 급등한 데 이어서 수요일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시총은 3조 달러를 훌쩍 넘겨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격차도 110억 달러까지 좁혔습니다. 마침내 베일을 벗은 애플의 인공지능 전략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 이 훈풍을 타고 차세대 아이폰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수직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AI 덕을 톡톡히 본 애플의 브랜드 자산 가치도 함께 솟아올랐습니다. 세계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는데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애플의 뒤를 이으면서 빅테크 자존심을 지켰고요. 엔비디아는 18계단 수직 상승에 6위를 차지하면서 인공지능 대세 흐름이 여전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시조처 성격으로 상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됩니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날 발표된 상계 관세율에 따라 최고 48%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와 제조업체마다 다른데요. 비아디와 상하이 자동차에는 각각 17.4%포인트,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는데 만약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일괄적으로 38.1%의 관세율을 더 부과할 계획입니다. 일부 외신에서 당초 예상했던 25% 수준을 훌쩍 넘는 수준이고요. 또 중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유럽산 전기차에 적용 중인 15%의 관세율과 비교해서도 한참 높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돼 유럽으로 수출되는 테슬라나 BMW 등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평균치인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도 연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업계가 유럽 움직임에 주목하는 건 중국 전기차 업체가 지난해 유럽 시장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메인 플레이어가 되기 때문인데 여기에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서 태양광 패널부터 풍력 터빈, 의료기기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보는 업종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에서 유럽 최대 히토류 매장지가 발견됐습니다. 총 880만 메트릭 톤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전기차나 풍력 터빈 등에 들어가는 히토류 자석 관련 물질은 150만 메트릭 톤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난해 스웨덴에서 발견된 매장량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인데요. 다음 달 추가 시추에 나서는 등 탐사를 이어갈 방침이고 2030년까지 1단계 채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히토류는 반도체나 스마트폰, 전투기 등 첨단 제품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21세기 석유로 불리는 최고 전략 자원으로 꼽힙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3분의 1 정도가 중국에 있고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발견이 실제 채굴로까지 이어질 경우 노르웨이와 유럽은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테라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우리 돈 6조 원 규모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국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는데요. 앞서 증권위는 권 씨와 테라폼레스가 테라의 안전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재판은 권 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입니다. 권 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몇 건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 구금돼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로 권 씨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애플발 호재 관련주들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죠. 한 박자 늦었던 월가의 호평에 애플 주가와 국내 애플 부품주도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는데요. 애플의 AI 시스템이 처음 공개됐을 때는 새로운 게 없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면 월가에서 아이폰 교체 사이클이 빨라져 아이폰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낙관론을 내놓자 시장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AI 기능은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 그리고 추후 출시되는 제품에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멜라우스 리서치의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구매한 아이폰은 구식이 될 것이라면서 아이폰 매출이 최대 2년간 약 20% 성장할 수 있다는 슈퍼사이클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투자은행들도 아이폰 교체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대를 내놨죠. 이에 따라 애플이 현지 시간 11일 신고가를 경신하자 국내 애플 부품주도 반락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ITM 반도체가 12.22% 뛰었고요. LG 이노텍이 9.37%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BH와 덕산 네오룩스가 각각 7.23%, 6.21% 뛰어 올랐습니다. 한편 애플이 공개한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가 서버용 메모리 업황 반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점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 탑재될 기업용 ESSD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최근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22.4% 상향했는데요. 이는 범용 디램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는 SK하이닉스의 낸드 영업이익도 기존 대비 40%가량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낸드 관련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한미반도체는 9.17% 뛰면서 코스피 시총 20위에 등극했고요. TCK는 6.82% 상승했습니다. 또 그 밖에 삼성전자는 1.73% 오르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SK하이닉스는 1.18% 뛰면서 연 이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화장품 수출액이 반도체보다 더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5월에도 화장품 업종은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는데요. 5월 잠정 화장품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 증가한 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시장이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이어서 미국이 19%, 일본이 9%를 차지했는데 미국은 지난해 동기보다 수출 규모가 71% 증가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률을
모습을 보였고요. 일본도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나 확실히 이제는 중국 중심에서 미국, 일본, 동남아 등 더 큰 시장으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장품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기대감에 어제 화장품 업종 전반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삐아는 상한가까지 뛰었고 펌텍 코리아는 14.79%, NFC가 12.03%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클래시스, 한국 화장품 제조 모두 11%대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운전자가 아예 탑승하지 않은 무인 승용차가 일반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임시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자율주행차가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기존에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더라도 안전관리자가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또 최고 속도도 시속 10km 미만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최고 속도 50km까지 달릴 수 있고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이긴 하지만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임시 운행에 나서려는 업체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토부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 운행 허가 세부 기준을 더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 라이콤이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라닉스는 9.08% 뛰었습니다. 이외에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6.85%, 한국 단자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모두 5%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또 한 번 올랐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반도체단에서 신고가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미국 CPI와 FOMC까지 잘 소화해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도 기대됩니다.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코스피가 0.84% 올라 2,728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는 상승폭을 더 키우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0.27% 올라서 종가 기준으로 약 한 달 만에 870선 돌파했습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어제 양시장에 메이저 수급 주체가 모두 유입됐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유의미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이 매수폭을 점점 넓혀가며 2,323억 원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고 기관도 108억 원 매수 우위, 개인만 2,434억 원 팔자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외국인이 317억 원 순매수, 기관이 29억 원 매수 우위, 개인만 홀로 173억 원 팔자 포지션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반도체 투톱이 동시에 시세를 내면서 시장에 힘을 줬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포럼 개최를 앞두고 4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요. 1.73% 올라서 76,500원.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장중에 52주 신고가 또 한 번 경신했고 1.18% 상승 5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0위권은 없지만 한미반도체도 HBM 특수에 9.17% 시세 분출했는데요. 특히 시가총액이 16조 원을 돌파하면서 LG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20위에 안착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이 1.4%, 셀트리온은 2.6% 밀렸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2차전지 대장주들이 약했던 반면에 반도체 소부장주와 일부 헬스케어 테마 등이 강했습니다. 가장 상승폭이 컸던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뷰티 제품 수출 호조 소식에 12% 가까이 급등하면서 장중에 신고가 경신했고요. HLB가 3.59% 강세, 리노공업이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엔캠이 2% 내외의 약세 기록했고요. 시총 2위로 올라선 알테오젠도 2.65% 반락했습니다. 어제 환율은 2원 20전 떨어진 1,376원 2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역외 환율 같은 경우에 미국 CPI가 나온 기점으로 뚝 떨어지더니 FOMC까지 소화한 오늘 6시 기점으로 1,368원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어제 반도체 단이 우리 시장 상승을 주도했고 그 뒤를 받쳐준 건 K뷰티 기업들이었습니다. 화장품 업종이 3% 넘게 상승했는데요. 최근에 K식품주가 강했는데 이번에는 K화장품주가 상승 랠리를 타는 게 아닐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빅사이클임이 분명하다며 화장품 업종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달의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보면 한국이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가 중에 미국 비중이 처음으로 중국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화장품의 수입국 중에 한국의 물량과 점유율은 올해 4월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위를 달성했고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미국을 중심으로 화장품 산업이 성장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에서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는 실리콘투와 아모레퍼시픽을 중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장품 산업이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서 업종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점 관련주 대응하실 때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장 전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정리하시죠. 오늘과 내일까지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겠는데요. 오늘장은 다른 경제 지표보다도 간밤에 나온 CPI와 FOMC 결과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장중에 수급적인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겠고요. 업종별 이벤트로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개최됐는데요. 삼성전자가 내놓은 파운드리 기술 전략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시죠. 바이오 이벤트인 유럽 혈액학회가 개최되니 체크하시고요. G7 정상회의에서 나올 내용들이 방산 등의 업종에도 영향을 줄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리튬과 리벨리온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리튬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핵심 광물을 공급받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KT가 투자한 토종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리벨리온이 SK텔레콤의 AI 반도체 계열사인 사피온과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SV 인베스트먼트, KTCS, KTIS 등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이제 6월 시장 행방을 가를 빅 이벤트들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처럼 우리 시장도 활짝 웃으면서 출발할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S&P 500 지금 역대 최고치를 사흘 연속 경신해 냈네요. 네, 그러네요. 예. 개장 전에 CPI 보고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 그러고 나서 FOMC 이후에도 계속 가다가
그러고 한번 후루룩 떨어지는 것더니 또 이렇게 휙 또 감아 올리기도 하고 장중 흐름을 보면 거의 요즘 뭐 코인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요. 뉴욕 증시가. 예. 예. 그만큼 시장에 대한 그 기대 심리, 낙관론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굉장히 뭐 차익 실현이 됐건 뭐 공매도가 됐건 올라오면 또 이렇게 팔겠다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은데 그걸 다 받아내는 그렇죠. 저 세력들도 엄청나다 싶기도 하고 예. 오늘 한번 어제 미국장 복귀하는데 우리 또 정시타임에 꽤 할애가 많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밤새 좀 잘 주무셨어요, 소장님? 꿀잠 잤습니다. 오늘 뭐 원래 저는 항상 FOMC 결과 나온 날 보시느라 좀 주무시죠? 저보다 더 열심히 보시는 오늘 또 유 박사님 나오시는 바로 날이니까 그럼 꿀잠 모셔보도록 잤습니다. 하죠. 네, 오늘 KBWM 네. 스타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어제 다 뭐 새벽에 다 지켜보셨겠네요. 설마 아니, 좀- 저처럼 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시황 남이 쓰는 시황 보고 그러진 않으실 것 같고. 뭐 좀 보다가 좀 보다가. 저도 잠은 자야 되니까.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롬 펄 연준 의장?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똑같구나. 똑같구나.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게 없다? 전체적인 뭐 스탠스. 그러니까 어제 나온 얘기 중에서 이제 점도표 얘긴데요. 네. 점도표에서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올해 3번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한 번 인하하는 정도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뒷좌석에 타고 부모님 운전을 하고 가세요. 네. 근데 내비게이션에 놀이동산이 찍혀 있어요. 내비게이션에 놀이동산이 찍혀 있어서 아이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겠구나 신나 있습니다. 근데 운전하시는 이 아버지가 갑자기 절에도 들리고 중간에 쇼핑도 하고 막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아이가 짜증이 나죠. 왜 네. 아빠 빨리 안 가? 빨리 종착지로 가. 빨리 가야지. 저희 놀이동산으로 가야지. 근데 이제 2번, 3번 반복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다른 데로 운전대를 돌리시면 아이는 이제 모르겠다. 어쨌든 언젠간 가겠지. 이런 이제 약간 지루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도 똑같은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장기 기준금리가 3.1, 그 전에도 3.1, 26년도에 3.1% 중간값을 제시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가긴 가는데 그게 과정의 문제다. 여기저기 쇼핑센터 들렸다가 뭐 어디 우리 수목원에 들렸다가 놀이동산을 가느냐 아니면 더 빨리 가느냐. 근데 결국 가는 거는 놀이동산 한 군데거든요. 아이의 목적은 한 군데거든요. 그 목표지는 똑같고 그 숫자도 똑같다. 네. 중간 과정에서의 딜레이만 있을 뿐이다. 뭐 이런 그럼 점도표에서 기존에 한 연내 3차례 정도 인하를 시사했다가 지금 한 차례로 바뀐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형국 자체가 예. 물가가 이미 우리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를 한 3% 미만대로 내려가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표의 확인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3% 이하로 지금 내려가지 않은 3% 초 중반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첫 금리 인하도 그에 맞춰서 조금씩 딜레이가 되겠구나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상정이 이제 느끼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뭐 큰 변화, 큰 어떤 스탠스의 변화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냥 기존에 가던 길에서 약간 좀 막히니까 좀 더 들렀다 갈게요. 좀 예. 쉬었다 갈게요. 이런 예. 이제 이슈로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 뭐 점도표를 보나 아니면 경제 전망에서 조금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 수치 같은 게 조금씩 올라간 거나 이게 어제 CPI 없이 나왔더라면 조금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었겠는데 그 앞에 이미 개장 전에 나왔던 CPI에서 시장은 좀 안도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연준의 그 정책 그리고 연준의 어떤 역할 자체가 과거랑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과거에는 이제 경제를 전망하고 특히나 인플레이션을 타겟팅함과 동시에 전망을 굉장히 잘했고 네. 그에 따라서 시장이 그 숫자를 믿고 반응하고 6개월이 지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경향성들이 다 있었다. 지표 역시도 결과론적으로 다 입증이 됐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3개월 단위로 점도표 나올 때마다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전망 예측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국채시장과 정부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에 더 백업을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고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은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때 지금은 인상을 열심히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다리세요. 예. 23년도에는 물가 고무적으로 잘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금리 인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월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도 테이블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물가 전망치도 낮췄어요. 낮췄다가 이제 3월 달까지도 낮추는 추세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또 높였어요. 전망치를. 살짝 높였어요. 0.2% 정도. 높이면서 또 금리 인하가 멀어질 거다 예측을 했어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도 지금 3개월 단위로 지표가 단기적으로 물가 지표 CPI가 올라가면 전망치를 같이 높였다가 또 낮게 나오면은 또 낮췄다가 그러면서 계속 지표를 단기 지표를 따라가는 형국이지 이게 장기 전망을 굉장히 우수하게 하고 있는 형국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단기 전망의 좀 급급한 모습 자체는 페드 연준의 역할 자체가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좀 많이 변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물가만 잡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 재정, 그다음에 국채시장, 예산에 대한 보완들을 역할까지도 모두 다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대선까지 있다 보니까 더욱더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선도 있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재정 지출이 연간 작년도만 하더라도 올해도 지금 예산으로 지출할 금액이 거의 6조 달러를 육박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 국채 시장을 안정화시켜서 발행 시장이 잘 되어야지만 그 돈으로 예산을 충분히 메꾸고 6조 달러는 쓸 수 있으니까 뭐 바이든을 꼭 열심히 돕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해진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국채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것이죠. 네. 예. 근데 어제 뭐 사실 보니까 성명서는 단어 하나 바뀌었다 정도? 네. 그야말로 거의 변화 없고 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평소와 달리 이 얘기만큼은 꼭 들어줘 할 만한 그것도 없었고 네. 살짝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한테서 좀 관심 좀 끄시고 차라리 백악관이나 재무부 쪽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그쪽 좀 봐주세요. 이런 느낌도 저는 좀 받았고요. 왜 그러니까 전부 우리만 약간, 갖고 그래 하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내용을 예. 이렇게 대담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제 스피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반응이라고 그러죠. 스피커가 제가 말을 하면서 제가 지겨워가지고 말을 하고 있으면요. 듣는 분도 지겨워져요. 맞아요. 내 자체가 지겨우면 상대도 지겨운 겁니다. 지금 딱 말씀이 바로 그 톤이에요. 어제 파월 의장의 톤. 예. 그 점도표가 바뀌었어요. 점도표가 바뀌었으면 갑자기 올린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또 빨리 내린다고 했다가 또 다시 아니라고 했다가 이게 지금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자 제가 말을 3번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왜 말을 바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정확히 설명해야 돼요. 그때는 이렇게 봤는데 이게 변화해서 이렇습니다. 근데 물가가 그냥 떨어지는 속도가 고무적이지 않고 물가 떨어지는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과거에 했었던 얘기예요. 네. 그걸 또 가져왔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렇게 변모하는 스탠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점도표를 얘기했는지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연준 의장이면은 적어도 앞으로의 물가 방향성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향후의 금리 인하가 어쨌든 뭐 연말로 미뤄질지 한 번으로 어쨌든 숫자는 줄어들었으니까 이것이 작년 12월에 내가 금리 인하를 테이블에 놨습니다라는 상황하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돼요. 근데 기승전 다 빼버리고 물가가 충분하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안정적으로 확인할 때까지 많은 지표들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작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반복된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단기적인 전망에 대한 프로젝션은 변화를 시켰지만 말은 똑같다. 즉, 이 얘기는 본인들도 잘 모르겠으니까 지켜보시자.
이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다. 예. 네. 오늘 뭐 유 박사께서 뭐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과격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좀 아침에 이렇게 저기 확인하면서 화가 난 게 불과 3개월 전에 점도표를 통해서 연내 3번 정도 금리 내리겠다고 했던 연준이 3개월 만에 그거 갖다가 어쨌거나 점도표 중간값으로 우리가 시장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3번은 아니고 1번 정도로 해요 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렇게 했고 저 끝에 제일 오른쪽 점도표 제일 끝에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 그게 2.5%에서 수년을 갖다가 머물다가 지난번에 살짝 올라갔다가 이번에도 한 20bp 가까이 올라왔어요. 이 정도 같으면은 연준이 설명을 해야죠. 지금 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중요한 변화인데 설명을 해주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3개월 만에. 그리고 중립금리라는 그런 좀 모호한 개념이지만 그게 그렇게까지나 올라갔다 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묻는 쪽도 없고 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가자 이거예요. 보니까 장중에 그렇게 미끄러지는 거 보셨죠? 장중 흐름 그거 잡아 당겼는데 저는 그거 시장 자체만의 힘이라고는 저는 안 믿습니다. 전 좀 삐딱한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그 잘 가던 CPI 보고 FOMC 보고 잘 가던 그 증시가 그렇게 갑자기 후루룩 미끄러지면 사람 마음은 오늘인가? 오늘이 빠져나가야 되는 날인가 싶어서 같이 던지기 마련인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말아 올렸다는 얘기는 금년은 대선의 해다. 그 바톤을 뭔가가 좀 있다. 바톤을 이어받아서 좀 제가 이제 네. 좀 저도 좀 멀리 계신 먼 나라에 계신 이제 파월 의장이니까 안 들으시겠죠 저희 방송? 예, 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게으르시다. 게으르다. 두 번째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지 않는다. 일부러 예. 흐리멍텅하게 한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말한 것을 진짜 잃어버리는지 아니면은 잃어버리고 싶은지 자꾸 까먹는다. 그리고 네 번째 남 탓을 자주 한다. 아. 첫 번째 게으르다는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립금리에 대한 추정치가 되게 중요한 게 예. 중립금리가 예전에 22, 23년도에 들어서 2% 중반대 이상으로 보여집니다라고 했어요. 예. 그럼 중립금리라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경제를 갖다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인플레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의 균형적인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그 정도라고 하면은 물가도 그 정도면 되는 거겠죠, 예. 당연히. 예. 그러면 중립금리에 대한 추정이 올라가면 우리가 물가 타겟을 갖다가 2%로 미국이 잡고는 있지만 물가 목표제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중립금리가 그러니까 추정치가 올라가는 만큼 물가를 통제해야 되는 수준 자체 목표치도 똑같이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2%가 아니죠. 더 그렇죠. 올라가야죠. 그렇죠. 네. 그 물가 목표가 높아진다는 거는 2%가 아니라 2% 후반이나 중반 요 정도 수준에도 미국 경제는 해치지 않아. 그렇다. 훼손되지 그거죠. 않아. 중립금리의 의미가. 요걸 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드렸던 거는 이것에 대해서 중립금리 추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뭔가 분석을 해서 좀 추후에 말을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2년이 지났어요. 예. 이걸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꾸 까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까먹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러한 물가 목표제가 좀 엉성한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저희 방송 이제 최근에 시작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경제 신은 죽었다라는 제 책에서 예. 일부 내용을 써놓은 건데 이 2% 물가 목표제라는 게 80년도에 돈 브러쉬라는 총재가 뉴질랜드 은행에서 만들어진 정책 타겟이 목표였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30년이 지났죠. 예. 30년이 지났고 나라도 다릅니다. 예. 뉴질랜드의 나라의 경제 구조는 다르고. 완벽하게 서비스업 중심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도 있지만 일단은 제조업 투자 리쇼어링 계속 일어나는 국가입니다. 국가의 구조들이 틀린데 아직도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요. 예. 그럼 뭐냐면 이러한 어떤 변화, 경제 구조의 변화, 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화두에 던지지 않는 거는 까먹으려는 건지 까먹고 싶은 건지 이게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이제 뒷좌석에 앉아서 내비게이션 어쨌든 종착지는 놀이동산에 찍혔으니까 중간에 수목원은 들리던 쇼핑센터들은 이제 지쳐나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뭐냐면은 시장이 적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가요, 그렇게 목표가 결국엔 놀이동산인데 결국엔 갈 거야, 기다려라고 하면요,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적응을 하게 됩니다. 뒷자리에서 처음에 때를 쓰면은 이제 힘들잖아요, 본인이. 그러면은 뒷자리에서 자기 혼자 꽁냥꽁냥 놀기 시작하고. 꽁냥꽁냥. 어쨌든 갈 거니까. 그러네요. 지금의 시장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참 한가합니다. 아마 제 짐작에 다른 채널에서는 지금 오늘 막 뉴욕장이 이렇게만 날아갔어요. 나스닥은 뭐 기술적으로 훨훨 했어요. 오늘 우리 반도체 얼마나 갈까요? 우리 또 뭐 테슬라도 올랐는데 2차 전지는 어떨까요? 이걸로 지금 바쁜 시간인데 우리 지금 파월이 게으르다, 뭐 중립금리가 어떻다, 2%라는 물가 목표가 30년 전에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파월의 의도를 좀 파악하는 거죠. 파월의 의도는 저한테 신경 끄세요라고 저는 읽고 있는데 네네네. 이 와중에 아니 이제 뭐 휘발유 값이 5월 한 달 동안에 그냥 3% 넘게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것도 뭐 CPI는 전월 비로는 그냥 보합 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 보니 혹시 어제 발표된 미국의 5월 재정 수지 한번 보셨습니까? 적자 폭이 더 커졌더라고요. 그만큼 재정 수지 폭이 재정 적자가 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5월 달에 돈 더 풀렸다는 얘기고 뭐 5월에 뭐 다 자산 가격이든 뭐든 오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또 결론이 나오는 거고. 지금 그러면 어제 해서 이제 또 미국 재수익률이 아주 기술적으로 또 크리티컬한 데 왔습니다. 이어서 이제 더 밀리면은 그동안에 또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했던 선이 깨지면서 이제 그러면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지나? 그러면 이제 랠리는 더 이어질 수도 있고 증시가 지금까지 논리라면은 요 금리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박스 트레이딩으로 봅니다. 박스 트레이딩으로? 네. 그럼 박스 하단에 왔다 그러면? 하단이 이제 한 4.2 정도로 4.2 정도. 보여지고요. 이제 상단은 이제 아주 뭐 외부에서 오는 충격, 쇼크까지 감안해도 이제 4.8, 4.9 요 구간이면 이제 5%는 안 간다. 0.5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트레이딩 구간이 됐고,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전문 트레이딩을 하시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문가 딜러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시장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개인. 장기적인 어떤 트렌드로 놓고 봐서 결국엔 금리 인하는 한다고 했으니까 올해 내내 한다고 했고 그래서 올해 모든 어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그 화두나 이슈는 채권을 사가지고 어쨌든 금리 인하한다니까 돈을 많이 봅시다였잖아요. 근데 그런 개인들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연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너도 알고 나도 알게 만든 파월 의장의 그런 약간 좀 섣부른 이야기들, 금리 인하를 테이블에 놨다. 여기에 이 정보 때문에 사실은 국채를 더 많이 누군가는 많이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그런 수요들이 많았고 그 공급자들도 그런 공급자가 많았는데 그거는 올해는 저는 연초 내내 계속 조심하셔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할 때는 금리 인하와 실제 시장 금리가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채권 쪽 투자는 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시장은 뜨겁고 각기 자산시장이 뜨거운 데 있어서는 수요가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네. 금이 올라가는 것도 최근에는 이제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유지가 됐지만 어쨌든 통화의 다변성 때문에 통화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일단 중국이나 신흥국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금은 이제 그런 금속류, 비금속류를 이제 사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기대 수익률 뭐 최근까지만 놓고 봐도 뭐 월간 뭐 10% 이상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굳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저렇게 계속 까먹으시고 게을르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입각해서 국채 투자를 올해 그렇게 성급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전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론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뭔가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라는 점에서 좀 불신이 좀 깊어지신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예. 왜냐면 그때 그거 믿고 채권 투자하신 분들 지금 사실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실 테니까요. 그 보니까 앞서 5월달 FOMC 때는 이제
9월달 금리 인하를 좀 예상을 주셨었는데 네네. 저희가 어제 이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출연자분들 조사를 해서 좀 해보니까 12월로 변경하셨단 말이죠. 네, 네. 금리 인하 시점을. 그 변경하신 이유 좀 들어볼게요. 뭐 그냥 어쨌든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는 연준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보드 의장은 어쨌든 파월 의장이니까 근데 그 의장께서 게으르신데 저라고 굳이 성급하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가 자체가 사실 내용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제 내수 물가와 관련된 주택 렌트비가 네. 지금 5%대에서 더 오르지 않고 천천히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목표로 하는 PC 물가도 결국엔 내수 물가랑 연동이 되는데 네. 그 물가가 안정적이고 나머지 뭐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은 이제 월별로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비스 쪽 물가가 확 떨어진 건 아니지만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의 이제 뭐라고 그랬죠? 경제 쿨링 다운 좀 쉽게만 만들어줘도 물가는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국채 시장을 안정화시켜서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나쁜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걸어가다가 옆 사람을 의도적으로 자기가 뭔가 이제 기분이 안 좋아서 이제 옆 사람을 툭 쳤어요. 쳤는데 이분이 이제 연로하신 노인이셔서 넘어졌어요. 본인이 의도했잖아요. 어찌됐든. 네. 근데 넘어지신 거 보고서 저분이 노인이라서 넘어질 줄은 몰랐어요. 치긴 했지만 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넘어지실진 몰랐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 계속 안정화된 정책들을 이제 펼쳐주다 보니까 돈을 푸는 부분들 그리고 내수가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본인들 역할 때문에도 나타났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물가가 절 떨어지고 있으니 금리 인하는 더 멀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또 이제 어제가 변화한 포인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본인이 저지르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수습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성급하게 금리 인하를 먼저 그렇게 빨리 이렇게 예측할 필요는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어쨌거나 오늘 첫 비유로 드신 그 애 태워서 놀이동산 가는 아빠의 비유하자면은 중간에 뭐 여기저기 다 들렀습니다만 어쨌거나 놀이동산 가기는 가줘야 될 것 같고 연내 3번에서 1번까지 물러선 상황에서 12월까지 갔어도 안 하고 간다면 이상하고 뭐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을 하든 아니면 공화당에 또 넘어가든 또 선물 하나 던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12월쯤 되면 선거 끝났을 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저지른 일을 본인이 수습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힌트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말은 이제 물가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와 그다음에 예산,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이 연결고리가 된 국채 시장에 대한 안정화에 대해서 네. 상당히 오랫동안 그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경제 살리기의 어떤 네.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모두 다 알게 되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결국 그 힌트를 얻은 거예요. 뒷좌석에서 알고 이제 앉아 있는 아이가 놀이동산을 나만 가고 싶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버지도 놀이동산에 뭐 금 한돈을 갖다 숨겨놓은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연준이 물가 목표가 우선이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 약간의 쿨링 다운이 되면 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종착지는 거기구나라는 거를 이제 모두 다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위 박사께서 매번 이런 이벤트 있을 때마다 카톡으로 이렇게 정리된 내용 보내주시는데 오늘 결론 부분이 이러네요. 저한테 보내주신 게 3월 전망에서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한 것과 달리 한 차례 인하 전망으로 선회한 것은 부담이다. 그거는 시장의 부담이다. 다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내용과 달리 2024년 금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기존과 동일한 2.1% 전망이 유지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만일 단기적으로 성장 관련 지표가
약화될 경우에는 연준은 9월에 갑자기 또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네. 갑자기 성장 지표가 나빠지면. 결국 12월에는 고용 지표가 안정적이어도 상징적인 의미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할 것 같고 24, 25년 동안 금년 내년 동안은 미국의 2%대 수준의 성장이 유효하며 그래서 결론이 적정한 수준의 위험자산 선호 지속 전망, 적정한 수준의 위험자산 선호 지속 전망. 여기서 적정한 수준에 여기서 좀 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가 적정합니까? 적정하다는 거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와 미국의 시장 자체는 항공모함이라는 표현을 네, 그래요. 6개월 동안 빨리 왔단 말이에요. 빨리 와가지고 물론 이제 같은 산업과 그 업종 내에서도 기업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죠. 애플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은 엔비디아는 조금 약간 쉴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됐고.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항공모함이 6개월 이상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독주 질주를 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앞으로도 유지가 되는데 2, 3개월 정도는 약간 쉬는 구간. 근데 특별하게 이제 애플처럼 그동안에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각이 안 됐던 기업들은 좋아지지만 2, 3개월 동안은 시장이 어느 정도 쉬었다 갈 수 있는 구간이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또다시 위험자산, 즉 에쿼티 마켓에 대한 선호도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흐름은 이제 추세상 유지가 된다. 그런데 지금은 잠깐 쉬는 구간. 그래서 적정하게 위험 선호의 어떤 성향성들이 시장에 내포가 돼 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S&P 500, 나스닥 또 한 번 지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오늘 코스피도 1.3%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2,765포인트, 단숨에 37포인트 이상 급등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0.7% 상승이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는 87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8%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8,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4.8%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흐름 22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연일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1.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73,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735,000원. 그리고 기아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23,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2,500원. 셀트리온도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89,800원. 포스코홀딩스도 1.4%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382,500원이고요. KB금융도 1%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1,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212,200원. 알테오젠 4% 강세가 예상되죠. 지금 호가에서는 287,000원. 에코프로 지금 1%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2,500원. HLB가 1.6%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61,700원. 엔캠 보합 예상됩니다. HPSP가 1.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48,000원. 리노공업도 1.8% 상승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제약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0.3% 오름세 예상되고 호가는 54,0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68,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간밤 뉴욕 증시 쪽에서는 이제 애플이 다시 한번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새로운 AI 서비스 출시를 하면서 이틀 연속 강세를 나타내면서 장중에 시총 1위를 탈환하기도 했는데 맞물려서 어제 또 애플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AI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장에서도 이러한 관련주들이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호가에서는 흐름이 괜찮아 보이네요. ITM 반도체가 6% 강세 예상되고 LG 이노텍도 2.9% 상승 예상되고 그밖에 BH, 덕산 네오룩스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강세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관련해서 HBM 관련주 한미 반도체도 흐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한미 반도체인데 오늘장에서 보게 되면 한미 반도체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되고요. 호가 176,500원.
뭐 그밖에 DI, DIT, MK전자까지도 오늘 H뱅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가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와, 오늘 시장 상승 예상되고 앞서 저희 좀 방송 전에 얘기했을 때 그 나스닥 상승을 좀 월간 차트로 좀 보셨잖아요. 근데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한번 시청자분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월간 차트를 크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한 선하고 고점끼리 연결한 선이 우상향 채널을 만드는데 그 우상향 채널의 상단에 아주 뭐 거의 도달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코스피도 2021년에 그 엄청난 채널의 상단을 갖다 막 뚫고 3,300까지도 갔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채널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뭐 크리티컬하긴 합니다만 우선 우리는 뭐 오늘 이 정도는 되는데 오늘 또 옵션 만기이라서 개장 초 흐름하고 장 마감 때의 흐름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수급적인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야, 근데 유 박사님. 네네. 제가 지금 혹시나 싶어갖고 다우를 한번 살펴보니까 30개 아닙니까? 여기는 뭐 기술주만 있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전 산업에 전 섹터에 이제 제일 똘똘한 놈 30개로 만든 지수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제일 위에 1.94% 오르고 애플이 2.86% 이게 1, 2위예요. 30개 종목 중에 그 덩치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오른 게 8개밖에 안 됩니다. 30개 중에. 그러니 이쪽도 지금 기술주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도. 네. 이 괜찮겠습니까 이게? 괜찮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장이 계속 기술주만에 의지해가지고 계속 랠리가 지수상으로는 뭐 잘 보이겠는데 나머지 부분이 부진하다는 것은 아직도 이 와중에 보면은 그 먹물들 중에 경기 침체론을 갖다가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죠. 그러니까 가장 핫한 거. 핫한 거. 핫하다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 산업 내에서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투자와 생산, 수요가 잘 되는 곳. 그곳이 이제 기술주고. 그다음에 또 공통 분모가 뭐냐면은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크 쪽에 대해서 정부가 세제 그 혜택을 주면서까지 펀딩을 갖다가 계속 유도해 왔다. 그래서 AI를 키워왔다라고 했잖아요. 그 규모가 4조 달러에 육박을 한다. 그러니까 테크 쪽은 또 정부 정책에 어떤 효과도 보고 있는 쪽인 겁니다. 기술주 같은 경우. 근데 그러면 축차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이제 바톤을 받을 수 있는 산업군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인프라 투자와 관련되는 계속 강조해드리는 이제 산업, 소재, 화학 이런 쪽들도 사실 재정 지출이 되면서 인프라 투자와 교량 건설, 그다음에 다리 새롭게 건설하고, 그다음에 전선이나 전력 그 배정 관련되는 그런 이제 그런 품목들을 갖다가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술주가 지금은 자연적으로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정부 정책 때문에도 이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정부 정책 효과로 또다시 좋아질 수 있는 인프라 산업과 관련된 산업들도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술주가 어떻게 보면 랠리를 일으키면서 혼자 독주한다기보다는 그쪽에 워낙에 집중된 돈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먼저 가고 추후에 바톤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산업군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적정한 수준의 이제 위험 선호는 유지를 하는 게 지금 성격에 맞는 것 같다. 시장 성격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뭐 뉴욕 증시는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역대 최고치잖아요. 나스닥, S&P 500.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굉장히 센 그 항공모함이 6개월 동안 열심히 왔으니까 지수가 여기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어떤 기술적으로 크래시가 오는 거는 제한이 되겠죠. 근데 이제 다만 쉬게 되는 구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표현들을 저는 기억에 납니다. 예전에 투자의 고수분이 수익률과 시장, 상승률이 높은 곳에 현혹되지 말고 내용이 좋아지는 기업을 찾아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수익률은 기술주가 상당히 좋았지만 그 기술주들이 수익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롭게 하단에서 밑에서 또다시 올라올 수 있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과가 좋아질 수 있는 기업군들을 찾아 나간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는 현 상황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더 이렇게 랠리를 보이기보다는 약간 플랫하게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겠지만
오히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그런 산업군에서 올라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바톤을 터치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네네. 거네요. 예.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아무래도 뉴욕 증시 또 강세에 힘입어서 또 호가로 봤을 때는 좀 상승이 예상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변수까지는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6월 13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였습니다. 그 이벤트들 새벽에 결과가 나왔죠. 이제 FOMC 결과가 나왔고 점도표 경제 전망 거기에다가 5월 CPI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은 이를 또 호재로 인식하면서 이제 강세 흐름이 이어졌고 또 애플은 2% 이상 올라섰습니다. 장중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었죠. 주요 기술주들 강세를 나타내면서 나스닥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S&P 500도 종가 기준으로 사흘 연속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1.2% 상승 2,762포인트, 코스닥도 0.98% 올라갑니다. 87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 그럼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 상승 78,1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3.2% 상승합니다. 22만 1,500원. LG 에너지솔루션 1.4% 상승하네요. 35만 6,500원. 현대차도 올라갑니다. 27만 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강보합권이고 기아가 0.6%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12만 3,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6% 올라갑니다. 6만 2,700원. 셀트리온도 1.2% 상승 중이죠. 18만 9,900원. KB금융 2% 이상 올라갑니다. 8만 900원. 포스코홀딩스도 0.9% 상승합니다. 38만 1,000원.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전 종목이 지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6% 상승합니다. 21만 2,500원. 알테오젠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3.2% 상승으로 28만 5천원. 에코프로가 1% 상승하네요. 10만 2,400원. HLB도 2.3% 상승합니다. 6만 2천원이고요. 엔캠은 1% 떨어집니다. 27만 6천원. 그리고 HPSP가 1% 상승합니다. 4만 750원. 리노공업 1.8% 올라가죠. 27만 원. 셀트리온제약도 상승세입니다. 9만 6,800원. 클래시스가 조금 떨어지네요. 지금 53,900원.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강보합으로 53,9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0.48% 상승합니다. 16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HBM 반도체 쪽입니다. 이미 호가에서부터도 지금 강세가 예상됐던 분위기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미반도체가 2.7% 상승 17만 8,700원. HPSP 보셨고 DI도 6% 상승합니다. 2만 1,950원. DIT도 7.58% 강세 2만 5,550원. MK전자도 0.7% 상승 중이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6% 강세입니다. 2만 4,900원이고요. QRT도 4.3% 올라가고 이수페타시스도 6% 강세로 5만 1,300원. 이오테크닉스, STI도 각각 1%에서 2% 올라가고요. 미코도 2.98% 상승하면서 17,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도 지금 3.2% 상승 중이고 제우스도 3.5% 올라갑니다. 오늘 KC텍도 올라가고 HBM 관련주 죄다 강세, 동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 다시 한번 지금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흐름 좋고요. 뉴로모픽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CXL 다 올라갑니다. 뉴로모픽 쪽은 이제 에이즐랜드가 지금 7% 강세 49,350원이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 상승 중이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네페스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가 4% 올라갑니다. 22,600원. 그리고 제주 반도체도 2% 상승합니다. 22,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온칩스, 텔레칩스 보게 되면 1% 이상 올라갑니다. 칩스앤미디어도 지금 1% 상승 중이고요. 자, CXL 관련주 쪽에서는 네오셈 2.6% 상승하네요. 1,94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엑시콘도 0.8% 올라갑니다. 그밖에 코리아 서키트 3.2% 상승 15,610원이고요. TLB도 1.7% 올라갑니다. 오늘 반도체 쪽 섹터는 동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력 설비가 또다시 강세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AI 쪽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전력 소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전력 소비 쪽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재룡 산업이 지금 14% 급등합니다. 8,500원, 8,600원까지 올라가고 세명전기도 3.8% 올라갑니다. 5,960원, 그리고 LS도 2% 상승 146,400원이고요. 대원전선도 2.4% 상승 중이고 LS 일렉트릭도 1.9% 상승 중이고요. 일진전기도 1.4% 올라갑니다. 제일 일렉트릭도 2.4% 상승 중입니다. 오늘 전력설비 쪽도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사입니다. 각각 1,696억 원, 92억 원 순매수, 개인은 1,657억 원 매도 우위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522억 원 순매수, 외국인 기관 각각 448억 원, 58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삽니다. 지금 2,027계약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좀 떨어지네요. 6원 20전 하락한 1,37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여지세요, 지금? 리튬 관련주 보고 계셨어요? 리튬 관련주 보고 음식료 한번 살펴보고 뭐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강세 보여줬던 섹터를 좀 보셨군요. 어제 또 국순당은 어떻게 됐나 싶어서 한번 보기도 하고 했는데. 네, 뭐 국순당 오늘 좀 떨어지고요, 소폭. 그러니 뭐 환율 흐름, 금리 흐름 봤을 때 우리 증시 지금 랠리는 정당화될 수 있다. 수급 상황으로도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유 박사님, 네. 이제 아무래도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세계적으로 많이 보십니다만 그래도 자꾸 이제 국내 쪽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회사에서도 어떻게 그쪽으로 또 이렇게 뷰를 내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뷰를 저한테는 내라고 안 하십니다. 그래요? 산업 전문가들이 또 계십니다. 산업 전문가들이 그렇죠. 따로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의 의견을 여쭈신다면 저는 매크로 전문가니까 전문성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를 너무 빨리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것 같다. 코로나라는 게 어쨌든 바이오와 생명 쪽에 대한 산업의 어떤 위기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미쳤었던 거고 지금 저는 계속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규제할 가능성들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 만큼 우리가 테크 쪽 산업 기술 쪽 그다음에 IT 이쪽에 집중을 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해야 된다. 바이오 지금 쪽에도? 네. 우리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치매나 알츠하이머 인구들은 계속 고령화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만간 그 약들이 승인이 돼서 들어올 예정에 있는데 이러한 이제 우리 그런 중추신경계와 관련되는 파킨슨,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치매와 관련되는 이런 그 관련 질병을 연구하는 플랫폼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해외 빅팜들한테도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관심도를 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그 기저하는 산업의 어떤 베이스는 전체적으로 미국 자체가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 큰 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약가 인하가 계속 일어나고 질병은 계속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더 세밀해지고 질병도 진화하는 그런 바이러스도 진화하듯이 그런 이제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약도 진화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거기에 예전같이 우리가 이제 물론 아직도 실제 리서치만 하고 성과를 못 내는 그런 기업들도 많지만 국내 기업들 중에 플랫폼 회사들 중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큰 회사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특히 우리가 소위 말해서 CNS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나 중추신경, 뇌와 관련되는 질환들은 그 파이나 그 산업 그리고 그의
질병에 걸려서 어려워하시는 힘들어하시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것 같다. 이거는 금리와 물론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금리와 연결이 되지만 금리나 경제적 변수하고는 무관하게 어찌 보면 4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코로나 위기라는 거예요. 질병의 진화, 바이러스의 진화, 그다음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병들의 진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바이오 산업의 어떤 투자, 육성, 그리고 그런 흐름에서의 빅팜들의 M&A, 기술 확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산업을 좀 더 면밀히 공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추진이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게 이 사실 이게 저 분야가 뭔가 진짜 획기적인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나름 진입 장벽이 있는 업종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FDA 승인 받기가 그렇죠, 맞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큰 제약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쉽게 어떤 한국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정말 놀라운 세계적인 어떤 그 신약 개발이 됐다고 했을 때 그걸 갖다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는 거는 기업 차원에서 뚫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진짜 여기서 진짜 그거 한다면은 인류에 대한 기여도 있지만 또 투자 차원에서 또 완전 대박일 거 아니에요. 진짜 네,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근데 여기는 또 어느 섹터보다도 또 그게 많아요. 장난치는 그것도 많았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제약 바이오 가지고 상처가 있으시거든. 그렇죠. 한국 증시에서는. 그러니 저 부분은 진짜 좀 잘하면은 저기서 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대표님이 나와서 우리의 회사의 성과가 어떻고 이런 거는 경계해야 되고 과학적 진실을 미화해야 되는 것이고 글쎄, 예. 논문이 나왔고 예. 이 논문이 해외에서 발표가 됐는데 이것에 관심을 가졌던 그리고 이와 유수의 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많은 빅팜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산업적인 트렌드가 접목이 되는 회사들을 찾아야지 본인들이 나와서 본인들의 회사를 선전하고 그거에서 쇼오프를 너무 강조하는 거는 그건 큰 의미가 없다. 그것이 이제 수익률이나 이런 거를 높게 만들지언정 과학적 진실하고는 별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본인들이 좋다라는 주장으로 이제 많은 어떤 수익률 상승과 함께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그 상처가 되고 다 거짓이 된 사례가 많았었지만 실제로 이번에 이제 그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실제 미국의 많은 빅팜들이 원하는 그런 물질들과 기술을 확보한 플랫폼 회사들이 많아요. 특히 예. 아까 말씀드렸던 뇌질환과 관련된 분야는 이제는 열리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 관련돼서 또 연구하는 기업들도 천천히 속도는 느리지만 차근차근 연구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십사 하고 반드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기업들을 찾을 때는 반드시 발표한 논문들이 어느 정도의 유효성과 그 반응들, 업계에서의 산업에서의 반응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반드시 그게 우선시돼야 된다. 뭐 경영진들의 어떤 말들이 우선시돼서는 안 되는 산업이 바로 바이오 산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반도체 섹터는 어때요? 지금 아직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죠. 약간 계륵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 가지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예. 근데 말 그대로 미국에서 불고 있는 그런 HBM의 그런 붐이나 화두에 있어서 어떤 기업이 물론 이제 대표가 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긴 하지만 어떤 기업이 어떻게 매출을 확보할 수 있고 매출처를 확보하면서 기술의 역량을 갖다가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죠. 퀄 테스트라고 하죠. 네네. 그들이 원하는 테스트에 언제 접목을 시켜줄 수 있는지 요구에 맞춰줄 수 있는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계륵이라는 표현을 해드렸고 단순히 이제 저쪽 시장이 뜨겁다고 무조건 같이 뜨거운 그런 시장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제 HBM의 붐에 힘입어서 매출을 진짜 할 수 있는 기업군을 우리가 그 합리적 추측이라고 하죠. 그 추측을 따라서 좀 많이 찾아 나가셔야 되는 그리고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sek터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뭐 6월 이제 뭐 중순으로 중순. 접어드는데 하지가 6월 22일이 맞죠? 하지가. 제가 아직 음력까지 체크를 못했습니다. 우리 제작진분들이 체크해 주실 거예요. 음력하고 상관없는데 하지는 그래요. 하지. 어쨌거나 지금 이제 한참 낮이 길고 이제 막 엄청 더워질 것 하지. 같은데
지금 이제 21일이래요. 21일, 22일 그 무렵이죠. 21일. 자, 뭐 6월에 바짝 좀 바짝 챙겨서 7월에 좀 휴가 좀 시원해 가고 싶은데. 위험합니다. 그런 위험해요. 발상은 위험합니다. 그런 말씀이요. 좀 팁 좀 주고 가세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우리가 지금 휴지기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시장의 랠리나 이런 것들이 근 1년 이상 되게 뜨겁게 달가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레벨업을 또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산업군에서 새롭게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박사님 지금 오늘 저런 날인데 뭘 또 쉬라 그러십니까? 막 지수가 저렇게 날아가는 날인데 눈치도 없으셔. 오늘 근데 같은 날은 좀 저는 장기적인 트렌드를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물론 오늘의 어떤 성과에 집중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라고 에쿼티 투자라고 주식할 때 5% 4%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80% 100%를 봐야죠. 3년을 놓고서 3배가 갈 수 있는 장기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야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약간의 이제 휴지기를 가지면서 앞으로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군을 특히 산업군에서 CNS 계열의 바이오 산업이나 우리가 인프라와 관련되는 산업군을 좀 잘 찾아가시자라는 이제 준비 차원의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양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1.4% 가까이 올라가면서 2,766선, 최근 박스권 상단이 이제 2,780선인데 2,780선 돌파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0.7% 가까이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876선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2,802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742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3,435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외국인이 269억 원, 기관이 168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483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생물공학과 전기장비 업종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으로는 가스 유틸리티, 에너지, 통신장비 업종이 하락률 상위권에 포착돼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간밤에 나스닥이 강세를 보인 영향에 국내 증시에서도 성장주 중심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연 강한 건 반도체,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 테마입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급등한 영향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삼성증권이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의 품질 인증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고, 이 소식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형 관련주들까지 강세 기록 중입니다. HBM 관련주 중에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7.89% 상승하면서 2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DIT 10.53% 급등 중입니다. 26,300원. DI가 1.68% 올라가고 QRT도 7.32%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4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제우스까지도 2.17%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주죠. 인터넷 관련주도 오랜만에 같이 올라갑니다. 네이버가 2.02% 상승하면서 17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카카오도 오늘 올라갑니다. 1.63% 오름세로 43,7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흐름이 좋은데요. 특히 DLENC 같은 경우에 7.3% 상승 중입니다. 37,350원에 거래되고 있고 GS건설과 대우건설 나란히 2% 넘는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GS건설이 15,080원, 대우건설 3,6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0.74% 오름세 기록 중이고요. 현대건설 1.99%, 2% 가까이 오르면서 33,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설비주도 오늘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최근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11.24%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3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원전선 5.7% 올라가면서 3,525원. 세명전기 4.01% 상승 중입니다. 5,970원 선. 광명전기가 2.17%, 그리고 한전산업까지도 1.5%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빅 이벤트를 소화해내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윤효은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시장 내에서 지금 K-뷰티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액이 12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화장품 주가 향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화장품 관련주는 제가 4월부터 집중하셔라고 말씀드린 섹터인데요. 일단 추천드렸던 실리콘2, VT, 펌텍코리아, CNC 인터내셔널이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슈팅이 나와서 오늘은 조금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화장품 섹터의 상승은 예상보다 오래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10년 전에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때문에 10배 갔었던 것 아시죠? 최근 바로 그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보다 시장이 더 큰 일본이라든지 미국에서도 매출이 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에 따른 실적수의 기대감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또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한령 수의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미국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을 입점시키면서 관련 기업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일단 마녀공장인데요. 마녀공장은 천연 유래 성분을 기반으로 한 클린뷰티 제품을 제공하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또 확대하고 있고 특히 일본이라든지 미국, 중국 등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배우 손예진이라든지 일본 배우 켄타로를 모델로 기용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특징적으로 미국에서는 아마존과 코스트코를 통해 판매 채용을 확장하는 등 최근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 전략의 성공으로 24년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 화장품 섹터의 상승에 따라 업종 단위별 집단적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 시점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목표 주가는 35,000원 구간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화장품 OEM, ODM 전문 기업입니다. 다양한 화장품 카테고리에서 키트 제품을 내놓고 있으며 클렌징 오일이라든지 토너, 패드 등에서 대량 수주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선케어 제품과 일반 의약품 화장품의 수요 증가가 현재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4년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요. 특히 미국 법인의 매출은 23년도 대비 약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고객사 수주 증가 등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표 주가는 8만 원 구간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좋아서 이런 흐름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미증시가 5월 소비자 물가 둔화에 S&P와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였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소폭 완화되면서 국채 금리가 급락하였고요. 기술주 위주로의 상승이 또 두드러지면서 나스닥은 연일 고공 행진 중입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일회 가능성은 약간의 부담 요소입니다만 물가 둔화 시에는 언제든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지면서 어제 FOMC도 잘 소화하였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도 미증시 훈풍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피 기준 전고점 돌파도 현재 가능한 자리이니 실적을 동반한 화장품 섹터, 그리고 국채 금리 하락에 따른 수혜로 바이오, 그리고 기술주 상승에 따른 국내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 섹터는 여전히 매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박민아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인가요? 네, 이동통신 3사가 5G 중간요금제 재개편에 이어 최저가 요금제도 새로 내놓으면서 알뜰폰 업계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통신 3사와 알뜰폰 업계는 번호이동 경쟁 2라운드에 돌입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신업계 현황과 최저가 이동통신 요금제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통신 3사는 알뜰폰 업계와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조금 밀리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상황이 또 반전됐다면서요. 네, 그간 알뜰폰은 5G 요금제를 월 1, 2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는데요. 정부의 가격이나 압박으로 인해 통신 3사가 2만 원대 5G 이동통신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알뜰폰 업계가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순증 가입자가 4달 만에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된 건데요.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이용자는 약 7만 3,700여 명으로 지난 1월보다 38.7% 감소했고 다시 알뜰폰에서 통신 3사로 옮겨간 이용자는 약 5만 9,200여 명으로 같은 기간 40.2%나 늘었습니다. 통신비 인하의 부메랑이 알뜰폰으로 향하면서 알뜰폰 업계는 하반기가 되면 가입자 통계가 순간으로 반전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통신 3사에서 이제 가족 결합이나 또 통신사 혜택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저렴한 요금제 나왔으니 굳이 번호 이동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최저가 요금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통신 3사와 알뜰폰의 5G 데이터 저용량 요금제를 비교해보면 가족 결합 할인이나 멤버십 혜택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6GB의 5G 요금제를 SK텔레콤은 27,000원, LG유플러스는 26,000원에 선보였고 KT는 월 3만 원에 5GB를 제공합니다. 또한 통신 3사는 지난 3월부터 통신사 간 번호 이동 시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계를 구매한 뒤 알뜰폰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들이 통신 3사 서비스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최근 금융권이 또 알뜰폰 업계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KB국민은행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면서 고객몰이에 나섰었죠. 그런데 예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다면서요. 네, KB국민은행이 금융기관 최초로 비금융 업무인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 업무로 정식 인정받았습니다. 자사 공식 앱에서 알뜰폰 요금제 판매를 시작하며 고객몰이에 나선 건데요. 기존에는 KB 리브엠이라는 별도의 앱을 통해 가입해야 됐는데 이제 공식 앱인 KB 스타뱅킹에서만 개통 가능한 전용 요금제를 내놓은 겁니다. 리브엠은 경쟁사 대비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며 시장 저변을 넓혀왔는데요.
지난달 출시한 요금제인 롱텀 에볼루션의 경우 최대 할인 적용 시 데이터에 따라 16,500원부터 31,200원 수준의 요금이 결정됐고 이를 통해 가입자 42만 명을 돌파하며 이용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동안 알뜰폰의 단점들이 대부분 커버됐는데요. 친구와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집에서 쓰는 인터넷과도 결합 할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편의점, 카페, 베이커리 등 다양한 곳에서 멤버십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해졌고 금융사에서만 가능한 혜택이죠. 적금 금리 우대 쿠폰을 줘서 높은 금리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요금제를 가입한 분들에게 피싱 보험도 무료로 제공되며 고객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빠른 고객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하반기에 이제 우리은행도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LG U+와 본계약 체계를 진행했다고요? 네, KB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알뜰폰 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금융위의 부수 업무 공고 첫 주자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며 알뜰폰 1,000만 명 시대의 금융사 참전러시로 통신사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LG U+는 이번 협약에 앞서 알뜰폰 사업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하고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금융통신 노하우를 결합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 안에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이혼이라 불리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항소심 판결 이후 여론이 뜨겁습니다. 무엇보다도 1심보다 대폭 늘어난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 규모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대규모 재산 분할과 위자료만큼이나 감당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네. 기존에 또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개념이라 증여, 상속세보다는 약하지만 엄연히 과세가 되고 또 절세도 가능하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세무사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한동안 이 참 뉴스에서 많이 다뤘습니다만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결국 1심보다 굉장히 높아진 그 위자료와 재산 분할 판결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번 좀 정리하고 가본다면요. 네, 이 2심 판결에서 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그리고 20억 원의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1심보다 약 20배가량 높은 수치인데요. 네. 근데 만약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것을 현금으로 이제 지급하려면 주식을 약 1조 9천억 원가량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대주주 주식 매각할 때 양도세를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이 주식 양도 차익의 약 22%에서 27.5%까지 이렇게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매각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바에 따르면 최 회장의 지분율은 약 17%에서 3%로 대폭 낮아지게 되고요. 이럼에 따라서 이제 그룹 지배력이 굉장히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단순히 뭐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만은 아닌 게 세금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일명 이혼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2심 판결대로 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노소영 관장이 직접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금 모두 그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혼 시 발생하는 세금은 위자료냐 재산 분할이냐 이런 지급 사유에 따라서 좀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전되는 재산이 부동산이냐 아니면 주식이냐 현금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하고의 좀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포탈 목적을 제외하고서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나오지가 않고요. 다만 이 위자료를 지급한 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법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면 이걸 대물변제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재산 분할로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에서는 이 상대방에게 증여한 걸로 보지를 않고 이 재산 분할을 상대방에게 증여한 걸로 보지 않고
공동의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래 각자 몫을 분할한 것으로 보고서 별도의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으로서 지급을 받게 되면 지급받는 사람으로 명의를 이전할 때 이 취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좀 어렵긴 어렵네요. 그러니 위자료냐 재산 분할이냐에 따라서 세금 여부가 달라진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자료라든지 아니면 재산 분할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 부동산을 받았을 때는 취득세는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명의를 이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 명의 이전에 대한 취득세는 결국 재산 분할이라 하더라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지가 않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으로서 이제 주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현금으로 줬을 때는 위자료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이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받는 쪽에서도 세금 낼 거 없고 네, 현금으로 주면은. 네, 맞습니다. 대신 재산 분할은 아파트 같은 경우 처분하게 되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또 양도소득세가. 네, 맞습니다. 그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은 처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저나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이 규모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나눴더니만 1조 몇천억이더라.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서 아까 1조 3,808억 갖다가 재산 분할을 하라 했더니 세금 낼 거 감안해서 1조 9천억은 팔아야 될 것 같다. 최 회장께서. 그 정도인데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러지 말고 직접 주식 주면은요. 그러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재산 분할로서 주식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위자료로서 이제 주식 분할하는지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우선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원래 각자의 몫을 분할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 분할로서 직접 주식을 지급하게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도의 조세포탈 목적을 제외하고서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라든지 소득세를 이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조차도 이제 내지 않게 되는데요.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만약 아까처럼 주식을 처분한 다음에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이 재산 분할로서 주식을 지급하게 되면 원래 각자의 몫을 이제 분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세금 안 내도 되는 거네요. 네, 그런 경우 재산 분할로서 주식으로 지급하게 되면 세금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위자료로서 이제 주식을 지급하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위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정신적이나 물질적 고통에 대해서 지급하는 손해배상 개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와 동일하게 증여세라든지 소득세 그리고 취득세조차도 내지 않게 되는 거고요.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자료로서 이제 주식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이 대물 변제 성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려면 이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이제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제 위자료로서 지급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을 위자료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대주주가 갖고 있는 상장 주식을 위자료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세한 사례를 좀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그 한쪽 배우자 그 귀책 사유로 이제 이혼을 결정을 하게 됐을 때 그 유책 배우자가 이제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재산 분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재산도 분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그 SK그룹 최태원 회장하고 노세훈 관장의 이혼과는 별개로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위자료가 3천을 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이 살던 집은 재산 분할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이럴 때 세금 어떻게 측정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급받은 주택이 원래 배우자가 5년 전에 약 6억 원으로 취득을 하고 현재 이혼 당시에는 약 10억 상당이라고 좀 가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해당 주택을 위자료로 받느냐 재산 분할로 받느냐에 따라서 좀 세금 관계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위자료로 받게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하면 증여세나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취득세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같은 예에 따르면 약 3.3%의 취득세가 발생을 해서 약 4천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허허.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위자료로 지급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2억에서 6억을 뺀 나머지 6억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5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만약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약 2억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한다고 하면 비과세는 가능은 합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재산 분할을 좀 보게 되면 세금 부담이 좀 많이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받는 사람 입장에선 또 이제 동일하게 이제 취득세가 발생을 합니다만 이때는 좀 특례 세율을 적용해서 약 1.8%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약 2천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을 하고요. 근데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의를 이전했을 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취득세는 명의 이전했을 때 취득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참 오죽하면 이혼을 하겠습니까만 그 와중에 저 세금까지 저러면 진짜 스트레스 대단하겠다. 그래서 변호사를 쓰는 경우들이 그렇죠. 보통 재산 분할까지 가는 경우는 이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 그때 이제 변호사를 쓰는 거죠. 그 전에 보통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 세금도 무서운데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생각하면 어우 머리 아파.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사나 보다. 참 이거 예 그래요. 아니, 질문하셔. 제가 할까요? 예. 예. 그럼 이제 위자료 뭐 혹은 재산 분할로 아파트를 받고 이제 이혼이 마무리가 됐는데 네. 앞서 보니까는 그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네. 그 아파트를 이제 명의 이전으로 받은 경우 네. 이혼을 하고 나서 그걸 양도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또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예. 결국 내 본인의 재산을 양도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지급받은 주택을 추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양도가액 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그리고 양도 시기 그리고 취득 시기에 따라서 세액이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위자료 같은 경우는 유상 취득과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취득 시점은 이제 이혼으로서 이제 명의가 이전되는 시점으로서 이제 취득 시점을 판단을 하고요. 네. 취득가액 역시 그 이혼한 당시의 가액으로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 취득 시점을 배우자가 과거에 취득했던 그때의 취득 시점으로 보고 취득가액도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과거에 취득했던 그 가액으로서 계산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를 좀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자료로 이제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이혼 당시의 가액이었던 12억 원으로 좀 계산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 재산 분할로 받았다 하면 과거 5년 전에 배우자가 취득했었던 그 6억 원이 취득가액으로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혼으로서 받은 재산을 추후에 양도할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위자료로서 받는 것이 취득가액이 높아지면서 양도세를 좀 절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위자료를 이렇게 주는 경우는 없죠, 보통. 네, 보통은 통상적으로. 위자료 가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네. 보통은 이제 재산 분할로 그렇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경우, 뭐 이렇게 흔하지 않은 경우이긴 합니다. 예. 참 별걸 다 따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이혼으로 주택을 주고받더라도 네. 1가구 1주택은 또 비과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 주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2주택자 되면은 이 비과세 혜택 못 받는 겁니까? 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실 네.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위자료냐 재산 분할이냐에 따라서 결국 부동산 취득 시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 시점에 따라서 받은 부동산을 팔 때 비과세 요건에 좀 영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혼으로서 한 주택을 더 받게 되면 이제 결국 2주택자가 되면서 예.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는 거는 종전 주택을 이제 취득을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좀 신규 주택을 이제 취득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종전 주택에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만약 이 남편 명의로 20년 1월에 A 주택을 좀 취득을 하였고요. 그리고 아내 명의로 23년 5월에 B 주택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가 이제 24년 2월에 이혼을 했고요.
이혼으로 인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A주택을 좀 지급을 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럴 때 위자료로서 만약에 A주택을 아내가 받게 된다고 한다면 아내의 이 A주택의 취득 시기는 결국 이혼하게 된 당시인 24년 2월로서 이제 취득하게 되는 걸로 보게 되는 네.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기존에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B주택이 종전주택이 되고 이제 신규주택은 A주택이 되는데요. 네. 이럴 때 이 B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A주택을 좀 취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선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네. A주택 취득 시기가 과거에 배우자가 취득했던 20년 1월로서 이제 취득 시기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주택이 종전주택이 되고 이 A주택을 취득하고서 1년 이상 지난 23년 5월에 B주택을 취득한 것이 되기 때문에 B주택을 취득한 시점인 23년 5월 이후에 이제 3년 내에만 종전주택을 이제 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례가 더 많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봤단 말이죠. 이혼을 했다가 뭐 아이 때문일 수도 있고 재결합하는 경우가 네, 맞습니다. 종종 있단 말이죠. 보통 이제 처음 초혼 경우에는 만약에 각자 이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결혼 후 일정 기간 그 비과세 혜택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한 채를 팔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혼의 경우에도 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은 이 혼인을 통해서 1주택자끼리 이제 혼인을 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 양도로 간주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물론 이 해당되는 이 양도하는 주택이 2년 보유 등의 이런 비과세 요건은 충족은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혼인 비과세 특례는 재혼일 경우에도 적용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부부가 각자 명의로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했다가 실제 몇 년간 따로 살다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이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재결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재결합 시점에서도 각자 명의로 이 1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에는 재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혼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 우리 이경호 세무사님 설명을 딱 듣다 보니까 당장 딱 드는 생각이 그러면요 또 충분히 악용도 가능하겠다 싶네요. 절세 차원에서.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방법들을 좀 고민이 가능합니다. 이 남편 단독 명의로 원래 2주택이 있는 그 부부인데요. 이혼을 하고서 재산 분할을 통해서 한 채를 아내한테 우선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몇 년 뒤에 다시 결혼을 해서 5년 이내에 먼저 판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 비과세 특례로서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이혼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무 당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 위장 이혼에 대한 의심이 들면 일단 과세부터 하고요. 이런 소명 책임을 납세자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상 이혼을 하더라도 만약 실제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것이 이제 적발이 된다 하면 이 세법에서는 하나의 세대로 간주를 해서 양도세라든지 증여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런 위장 이혼 후 재산 분할 이런 방식들은 원래 옛날부터 해오던 좀 약간 고전적인 탈세 방식이에요. 증여세도 피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을 대폭 많이 이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히 옛날에는 좀 더 적발될 가능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이걸 많이 활용을 하시려고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 많이들 해오셨기 때문에 이미 항상 세무당국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유념하시고 사실 함부로 이걸 계획하시는 건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증여 상속세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편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 이걸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세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유혹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아파트 지금 중위 가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그 배우자한테 증여할 수 있는 그 한도 공제액도 지금 6억이죠. 네, 6억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6억이 넘어가니까 이러다 보면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위장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해버리면은. 와이프 입장에서는 명의 이전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전략들을 저도 이제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합니다만 워낙 세금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 1, 2년 된 얘기도 아닌데 진짜 상법, 세법 이거 한번 개정을 해야 우리 돼요. 정치권에서 한번 진짜 머리 맞대고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충분히 지금 많이 분위기 주의 현기가 되고 있기도 예. 하고요.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많이 논의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많이 이제 변경이 돼야 될 필요성을 많이들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위장 이혼이 적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어떤 네, 결국은 불이익이 그 있게 되는 위장 이혼할 당시로서 이제 증여세나 양도세가 이제 부과가 부과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가산세까지 해서 가산세. 예, 훨씬 더 혹을 때려다 두세 개 더 붙인 격이 될 수가 가산세율이 있습니다. 한 30% 되나요? 예, 40% 이상이 될 수가 와우. 있습니다. 세네요. 네, 거기다가 가산세만 없으면 한번 시도해 보겠다 싶다가 가산세 소리 들으니까 못 하겠네. 거기다 이자 상당액으로 연 8% 이상의 또 이제 세금이 더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아우. 예, 늦게 적발될수록 더 커집니다. 저 세금은. 가산세라는 거 저거 한 두드려 맞아 보면 진짜 겁나는데. 네, 맞습니다. 세법 개정을 기다려야겠네요. 안전한 게 최우선이긴 합니다. 사실 네, 세금은.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상승폭이 조금 더 좋네요. 탄력도가. 네, 그러네요. 네, 오늘 반도체 쪽이 워낙 좋다 보니까요. 그래요. 오늘 또 지선물 우리 옵션 만기이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주변 아시아에 비해서 조금 오버하는 면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옵션 만기라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모닝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